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절을 앞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웜의 소통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제도 너무 길었어요. 1시간 16분.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문님 알고 계신 대로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기도 하지만 원전, 물처리, 방산, 고속철 등 기술 강국입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프랑스 기업에서 고속열차를 수입하는 업무를 했는데 함께 근무했던 프랑스 기술자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의 나라의 기술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무척 높았었죠. 시간이 흘러 그때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동력 집중식인 프랑스의 떼제베가 우리나라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동력 분산식인 한국 KTX로 발전된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프랑스 고속열차 조립에서 시작해서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제작사가 된 현대 로템의 성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K기술, K컬처 등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서는 우리 산업 곳곳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 경험을 하신 분들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러게요. 원전, 물처리, 방산, 고속철 또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떼제베를 들여오면서 기술 이전 좀 해달라 뭐 등등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게 한 25년 거의 30년 가지 않나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고속 철도를 고속 열차를 또 수출도 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한국이 됐다 그죠? 설날은 가족과 함께 우리 주식의 아버지 건강하시고 새해도 좋은 비유 투자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채슬리와 함께한 덕분에 부모님께 드릴 명절 용돈 두둑하게 챙겨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내일만 지나면 설이군요. 명절에 채슬리 임직원 여러분이랑 전무님도 푹 쉬고 오세요. 너무 바쁘게 지내온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내일 아침 비행기로 아이들 보러 갔다가 올 생각입니다. 저희 딸이 좀 아토피가 심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케어를 해주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KB금융의 18조 이익이 씁쓸한 기분이라는 부분 말씀하실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무님의 서민들을 위한 측은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돈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런 이익을 남겨졌는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는 서민들의 애환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다가 많이 지금 뭐 자영업 폐업 건수도 엄청났었잖아요. 그런 애환들이 사실 다 녹아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게 배당 잔치로만 써여서는 좀 안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합니다. 갱년기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안 좋아졌는데 모닝브리프 웜의 신박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총명해졌어요. 오늘 전무님 계신 여의도 대전에서 출장 다녀가세요. 여의도 왔다 가셨군요. 작년에 처음 주식 시작해서 올해 드디어 수익률 20%로 올랐어요 하셨습니다. 모닥불 방송 채슬리 덕분에 마음도 계좌도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하루 지나면 구정 연휴인데 제 목소리가 그리울 것 같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번 설 연휴 때는 이번에 규칙 파괴자, 저 북토커 한 거, 조 영상을 설 명절 때 올릴 생각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금융지주에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높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하셨고요. 하루 종일 병원 뺑뺑이를 한 날입니다. 치과, 내과 등등 12년 넘게 다니고 있는 치과쌤과 주식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친구 중에 예전에 주식 트레이딩을 잘 하시던 분이 몇십억 원을 벌었는데 옵션 거래 한 방으로 신불자가 되어서 현금으로 페이를 받는 닥터로 일하신다더군요. 반면에 저희 쌤은 매수만 주구장창 하셔서 치과는 그냥 저 같은 단골 환자들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선물 옵션은 참고만 하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선물 옵션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뭐 어서 캠퍼스나 채슬리 AI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제가 우리 여기 채슬리 TV 고정 댓글에는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뭐 시험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래도 이 도대체 이 선물 옵션 이번에도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이 양매수 잡고 지수가 급등하면서 결국은 손해 안 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서 캠퍼스나 채슬리 AI 가셔가지고 선물 옵션 강의 보셔도 되는데 그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인 방송 듣다 보니 차분차분 하셔서 이제 때론 불안한 제 마음이 차분해짐이 신기합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트레이딩하는 주식과 투자하는 주식 계좌를 따로 운영하는 전략을 세워볼 것을 추천해 주셔서 참고해 봅니다 하셨고요. 동네 바보형이라고 HBM3도 안 되는데 뭔 4를 하냐던 시장의 비아냥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역시 삼전 세계 글로벌 기업은 한때 실기를 하더라도 대응하고 다시 도약하는 내공은 역시 대단합니다. 이를 악물고 방송하신 전문님 따라서 이런저런 차트의 정석 옵션 강의 마저 악물고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채슬리 AI도 둘러보고 채밀턴 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제사 모닝 브리프가 재미있어집니다. 채밀턴 가입하고 8개월 이상 모닝 브리프는 패스했어요. 듣기에는 너무 머리 쥐다고 특히 최 부사장님 한 땀 한 땀 펼치는 논지는 앉아 고문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슬슬 좀 재미져요. 우리 짱 장군님. 네, 우리 짱 장군님도 박사님이십니다. 짱 장군님 짱 박사님 아시죠? 이제부터 우리 왕 박사랑 함께 짱 박사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하는 주식과 투자하는 주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으리라 믿으면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분류의 기준이 뭘까요? 퀴즈 나갑니다. 트레이딩하는 주식과 투자하는 주식의 분류의 기준은 밸류에이션으로 해야 되죠. 야, 이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여기서 사면 무조건 먹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번씩 예전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으로 너무 싼 주식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제가 한 번씩 집 팔아서 사고 싶다고 하잖아요.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 그런 거는 투자. 근데 지금 오디션으로 봤을 때 인기 그 오디션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가수다 아니면 나도 트로트 뭐 등등
봤을 때 처음 1라운드에서 저 사람 심상치 않는데 우리 임영웅 씨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저 사람 우승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심사위원들 기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왔는데 완전 모창 가수예요. 모창 가수니까 와 김광석하고 똑같네 하는데 여기는 모창 가수를 뽑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금 시장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주도주에 사람들이 붙어서 매매를 하는지 그거는 모멘텀 플레이 그런 모멘텀 플레이 개념으로 하는 거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트레이딩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트레이딩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솔직히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뭐 매매 기술이니 뭐 트레이딩의 기술이라고 하는 저 기술로 과연 저런 트레이딩 기법으로 과연 돈을 벌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트레이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딩 계좌와 투자의 계좌. 저는 결과를 안다고요. 투자의 계좌가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60대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돈 생기는 대로 100% 주식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날들이 오네요. 이제 서서히 배당주로 바꿀 생각입니다. 없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 중에 주식이 최고입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몇 년 전부터 돈 생기는 대로 100% 그냥 주식. 사실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적금 안 한다고요. 그냥 주식 사는 게 낫습니다. 주식 사는 게. 단지 어떤 주식? 우량주를. 아니면 우량주가 될 기업. 근데 우량주가 될 기업이라고 이렇게 꼬시는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분간할 능력이 안 되시면 무조건 그냥 우량주 하셔야 되고 이 우량주의 기준은 뭐냐? 세계 탑티어에 있으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서로 많은 덕담들 나눠주셨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점심때 부러웠습니다.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은데 마음껏 드시고요. 전 밥 남기고 나니 좀 멋쩍었어요. 원래 소식이니 늘 자신에게 불만입니다. 우리 장군님 바로 옆에 앉으시고 북토크 끝나고 같이 식사했었거든요. 제가 뭐 꾸역꾸역 다른 사람 다 먹고 이제 그냥 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도 끝까지 거기가 뭐였었죠? 찌개의 정석. 그 집은 한 번 더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포구청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상당히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은 매일매일 힘들고 올라도 힘들고 떨어져도 힘듭니다. 채슬리오와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떠나왔고 오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레이딩은 일단 투자 그 밸류에이션 능력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 능력부터 우리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자, 은행주 이야기 정말 와닿습니다. 22년에도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배당률 10%였는데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말씀처럼 은행 예금을 은행 주식으로 돌려도 괜찮았을 시기였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죠?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넣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은행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채슬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노트북을 켜고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며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다 보니 남편이 이미 전무님을 알고 있네요.
주식으로 집 한 채를 없애고 나서 주식 앱을 지우고 살았는데 집 한 채 가격을 손실 보셨다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환호할 몇 년 동안 두려워서 주식 앱을 켤 생각을 못 했는데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네. 저희 업계에 주식 고수들 있잖아요. 반지하 안 가본 사람 없고 마포대교 한번 안 올라가 본 사람 없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오죽하면 거죠. 네, 반지하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형님 한테 500억 이상 된 형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런 실패를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실패의 경험이 그게 사실 자산이고 사실 그동안에 내가 계속 처음 시작해서 계속 벌기만 했다는 분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계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들으셨군요. 설유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모닝브리프 웜의 신박을 못 듣는다 생각하니 살짝쿵 우울해집니다. 하셨고요. 네, 이 어세어 올라오는 영상들 그동안에 좀 못 보신 것들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터 지나간 거 보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서 앱에도 많은 자료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자료를 이 연휴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기업 분석 자료. 그래서 팀 채슬리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었는지 그걸 돌아가서 보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답 보고 보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걸 가지고 서로 점수도 매겨보고 캔슬림에서 N 부분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강세장이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장세라 겁도 나지만 채슬리와 함께 묵묵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캔슬림이 올라오는데 최종 합계 점수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든지 하는 의미가 있는가요? 그 캔슬림을 해보면요.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사실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는 돌고 있지만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캔슬림에서 C하고 A 해보면 에이 뭐야 아직 아니네 이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돌고 삼양식품 마찬가지죠. 자, 실적이 돌고 도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보면 뭐야 바닥에서 벌써 100% 올랐잖아. 그런데 보통 보면 500% 10배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 캔슬림이 찐 성장주인가 아니면 스토리 성장주인가를 가려내는데 이만한 분석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 밸류에이션 잣대를 너무 주가 상승 초기에 갖다 대다 보면 이거 비싸네 하면서 못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캔슬림이 보면 거기다가 PER, PBR을 갖다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0점 이상 나오면 와 이거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어떤 회사는 80점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 30점도 안 나오는 회사들 많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넘버원으로 듣던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이제 채슬리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과 은 다 정리해서 상척분인 경험을 갖고 국내 ETF 계좌에 담았네요 하셨고요. 대단하십니다. 바로 우리 백응님이
밤새 금값 폭락했던데. 와,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금융지주들이 PBR 1에 가까워졌다는 건 이제 점점 싼 주식들이 사라지고 시장이 정상화되어 간다는 의미겠죠. 이런 가파른 상승 뒤에는 또 어떤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그 하락이 주는 기회를 다시 기다려 봅니다. 네. 시장이 그냥 계속 이러면서 안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무슨 또 희한한 일들이 터지면서 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완전히 내가 놓쳐버린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은행의 예대 마진으로 만들어진 과실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챙긴다는 것을 보고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율이 낮아져도 예금 이율은 곧바로 낮추고, 그죠? 대출 이율은 뭉그적거리던 금융기관의 처신에 화가 났는데 그마저 그 과실을 외국인들에게 가져다 바친다니 더욱 화가 납니다. 은행의 예대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론 정말로 어려운 분들로부터 얻어낸 수익이잖아요. 금융교육 필요성에 절실함을 느낍니다. 딱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수익은 저는 약간은 공공재 성격으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익에서 일부를 그걸 갖다가 뭐 또 규제처럼 또 해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행의 경영진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공공재 성격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변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투자 트레이딩 어제에 이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도 채슬리와 함께한 지난 2년 동안 투자 계좌가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의 의견에 공감하여 현금 비중을 늘리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투자인지 트레이딩이었는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냥 버틸지, 종목별 일괄 현금화할지, 일부 종목만 골라서 매도할지, 공부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월, 8월에 현금화를 많이 시켰었잖아요. 반은 맞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피부 미용 기업들이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 올 초까지 뭐 40% 50% 이렇게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밸류에이션이 과한데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덜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싸지면, 근데 싸질까?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죠. 다시 싸질까? 네,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그쪽 수급이 무너지면서 다시 싸졌습니다. 착해졌습니다. 그죠? 그걸 언제 팔 건가가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8, 9, 10월 달은 좀 미국 시장도 조정받을 수가 있고 우리 시장도 늘 좀 약했었으니까 요때 좀 줄여놓자. 그런 게 이제 트레이딩 개념인 거죠. 그 부분은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 그죠?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퀀트 분석을 다 합쳐서 그걸 다 잘하면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레이딩만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 그거는 정말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0.1%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펀더멘탈 분석만 잘해도 내가 투자로만 해도 저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잘 하시려면 반드시 이 밸류에이션 개념이 실력이 있으셔야죠.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그죠?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많이 쌀 때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가치 평가했을 때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성장성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도 주식을 좀 덜어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오는 소리가 너무 크다 했는데 지금도 이 컴퓨터에서도 울리고 전화기는 무음을 해놨는데, 네, 컴퓨터에서도 이 카톡이나 오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앞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 안 하게끔 주의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 자금을 곧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정무님은 금년 상반기 롱, 중반부터 조정, 하반기는 다시 롱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워낙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장기 전략 부분에서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전무님에게 일임하려고 하는데, 그땐 투자 자금을 받으실 건가요? 네, 아무튼 꼭 그때는 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 목표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지금 들어가서 1년 안에 15%를 벌 수 있는가?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부담스러운데요. 종목들을 보거든요. 저희가 보는 대형 우량주 중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런 주식도 쭉 사놔도 15%는 벌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그 대형 우량주도 애매한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 그때는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이 이런 게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잘 팔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비쌀 때 안 사고. 그게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상법 개정으로 이제 뒤통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뒤통수에 대한 염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좀 더 약간 편해졌습니다. 편해졌고요. 여기서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좀 이제 없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도 투자 관점에서, 일임은 투자 관점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니까, 투자 관점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15%는 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오시면 당연히 자금은 받겠지만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15% 벌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계약서만 쓰고 가시고 잠깐 좀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주식 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는 퀀트적으로 봐도 또 질러야죠. 네. 그때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HBM4 양산이 삼성이 빨랐다. 차세대 제품 세계 첫 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완전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삼성의 기술력, 실제 HBM에서의 경쟁 우위가 어떻게 되는지 신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6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습니다. 직전 세대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다가 주도권을 내줬던 전자가 차세대 제품에서는 속도로 앞세워서 반격에 나섰고요. 전자는 10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출하했다고 밝혔고요. 어제네요. 당초 설 연휴 직후로 예정됐던 일정을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서 약 일주일 앞당겼고요. 삼성전자가 HBM3E,
에서 하이닉스에 밀렸던 흐름을 HBM4에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자의 이번 HBM4는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표준 8기가 bps를 약 46% 웃도는 11.7기가 bps의 동작 속도를 구현을 했고요. 전작 HBM3E 9.6 대비해서 약 1.2배 빠른 수준이고요. 삼성은 최대 13기가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AI 모델이 대형화할수록 심화하는 데이터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단일 스택 묶음 기준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3.3TB per second으로 전작 대비 약 2.7배 향상이 됐고요. 고객 요구 수준인 3.0TB를 상회합니다. 기술적 차별화의 핵심은 공정인데요. 전자는 10나노급 6세대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고 HBM의 두뇌 격인 이 베이스 다이에는 이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삼성의 사업 구조를 활용했고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은 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이 됐고요. 열 저항과 방열 특성도 각각 약 10% 30%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황성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과 파운드리 4나노 등 최선단 공정을 적용해서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전자는 차세대 제품 로드맵도 구체화했는데 26년 하반기에 HBM4E 샘플을 출하할 계획이고, HBM4가 이제 막 그 세계 최초 양산을 했는데 4E 7세대 제품을 벌써 하반기에 내놓을 거다. 그러고 있네요. 27년부터는 고객 맞춤형 HBM도 순차적으로 샘플링 하고요. AI 가속기와 이 GPU 아키텍처에 맞춰서 용량, 속도, 전력 특성, 인터페이스를 개별 설계해서 성능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가 고객 맞춤형 구조로 진화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커스텀 HBM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사에서 좀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 커스텀 반도체. 전자는 HBM4 양산을 계기로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생산 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8년 본격 가동될 평택 사업장 2단지 5라인을 HBM 중심의 생산 거점으로 삼아서 중장기 수요 확대 국면에서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하면 제 굉장히 친한 동생 중에 꽤 큰 돈을 번 후배인데 그 후배가 한 15년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삼성전자 보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리밸런싱하는 펀드 매니저 같다. 그러면서 패스트 팔로잉을 진짜 잘한다. 세계 최고다. 패스트 팔로잉 하는 거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빠르게 또 쫓아왔습니다. 밑에 기사가 좀 더 있네요. 송재혁 삼성전자 DS 부문 CTO는 전날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HBM4는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다. 고객사 반응도 매우 만족스럽다. 차세대 HBM4E와 HBM5에서도 업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 대학 석좌 교수는 전자가 세계 최초란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HBM 시장에서 실기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면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HBM4는 물론 이후 AI 메모리 시장까지 주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416배 클 때 가전명가 LG전자는 3배 새 돌파구를 찾는다. LG전자 얘기다, 그죠?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수요 정체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 속에 성장 한계에 부딪혔는데 전통의 가전 명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은요. 소비자 가전쇼 CES 2026 개막일인 지난달 6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의 중국 전자 제품 회사인 TCL의 부스에 TV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전 제조사들은 올해도 실적 정체 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은 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 가전 사업부가 각각 1조 5천억, 2조 16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유안타증권도 미국 가전을 대표하는 월풀 매출이 지난해 5조 한 7천억 원에서 올해는 지난해 15조 7천억 원에서 올해 15조 6천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최근에 스웨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일렉트로룩스에 대해서 수요 부진과 저가 경쟁 심화 속에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요. 국내에서는 가전 명가 LG전자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 외형은 넓히고 수익성은 끌어올리는 전략이 골자입니다. 가전 부문에서 가성비 제품군을 강화하면서도 프리미엄 전략을 병행을 하고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신흥시장,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 공조와 자동차 전자장비 등 기업 간 이 B2B 비중도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VS 전장사업본부는 지난 분기 흑자를 기록했고요. 한 1,581억.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역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출이 빨간색으로 늘어나고 있고 밑에가 영업이익이네요. 그러니까 브라운관 시대를 이끈 일본 소니는 보다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소니는 지난달 중국 TCL과 TV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했고요. 지분은 TCL이 51%, 소니는 49%로 사실상 TV 사업 결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미 소니는 전자회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엔터테인먼트 종합 상사로 변신을 했고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은 물론 K-POP 데몬 헌터스 제작에도 소니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게임 기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콘솔 게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전환의 결과입니다.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고민도 깊은데 IMF 당시에 LG 반도체 사업 철수는 여전히 뼈 아픕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총액 흐름을 보면 이 LG 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서 탄생한 이 SK 하이닉스는 약 416배, 1조 한 5천억에서 610조가 되었고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부를 모두 가진 삼성전자는 한 19배 올랐습니다. 48조에서 940조. 성장한 반면에 LG전자는 약 3배 증가했는데요. 5조 7천억에서 16조 1,583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신 LG전자가 성장 동력으로 점 찍은 분야는 로봇인데요. LG전자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에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면서 가사 생활 영역 전반으로 로봇 활용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놓았고요. 가전 생태계를 통해서 축적한 생활 데이터와 그룹사 간 시너지를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가정용을 넘어서 상업용, 산업용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리란 기대감에 지난 11일 LG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23% 급등한 12만 7,9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와 관련해서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력 사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로봇 사업화 구상의 구체성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는 가전산업 전반이 성장 한계에 부딪힌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LG전자가 핸드폰 사업부에서도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때도 제가 LG전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LG그룹이 배터리 넘버 원이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있죠. 통신도 아주 뭐 다 글로벌 탑입니다. 탑. 그리고 모터 뭐 없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디스플레이도 얘기했고, 그래서 전기차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서 제가 한 2019년 이 언저리에 또 LG전자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예, 그런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로봇을 잘할 수 있는 그 생태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그런 좀 그룹 성장의 목표를 딱 찍고 가야 되는데, 약간 LG 보면 날 따르라 이게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과감하게 이쪽으로 투자해. 지금 당장 돈 못 벌어도 돼. 그런 약간 리더십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어쨌든 LG전자도 그동안에 이 현대반도체, 아까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정말 뼈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하이닉스 416배예요. 근데 2011년도에 하이닉스를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LG전자가 다시 인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계속 우리는 절대 인수 안 합니다. 네. 약간 보면 참 M&A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LG투자증권, 저희 때 대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증권사 1위였었거든요. LG투자증권, 그리고 카드도 LG카드가 넘버 원이었었거든요. 그 LG카드가 지금은 신한카드로 흡수됐고요. 그때 카드 사태 때, 네, 그때도 그룹 차원에서 이거 우리가 책임질게, 예, 그게 아니라 그때도 LG투자증권, LG카드도 다 넘겼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M&A와 그 M&A로 지금 크게 성장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그죠? 한화그룹도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의 빅딜을 통해서 방산 분야를 싹 가져왔고, 그전에는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지금 한화생명이죠. 네, 그러면서 그룹의 좀 큰 약간 돈줄, 네, 금융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힘이 생긴 거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약간 이렇게
M&A 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룹 차원에서도 내가 어떤 사업부를 키우고 어떤 사업부를 버릴까,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실패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LG그룹에 저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가의 가전 명가에서 로봇 명가,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M&A로 그룹의 운명이 바뀐 회사가 두산이죠. 자, 박정원 두산 AI 대전환기는 큰 기회의 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AI 기술 전환기 속에 그룹 성장을 이끄는 주요 계열사를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을 했고요. 경남 창원에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서 발전용 가스 터빈 공장하고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주기기 제작 라인을 살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산 가스 터빈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국내외에 총 16기 가스터빈을 수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5기를 공급하면서 첫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 가스터빈 종주국이었던 미국에 국산 기술과 제품을 역수출한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미래전력원으로 꼽히는 SMR의 핵심 소재 사업장도 직접 점검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서 주기기 제작을 맡기로 했고요. 엑스에너지의 SMR 16기 주기기와 핵심 소재를 시작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위터간 초도 물량을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합니다. 박 회장은 AI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사업 분야에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면서 그간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서 확대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에는 충북 증평에 주두산 전자 BG 사업장을 찾아서 AI 가속기용 동박 적증판 CCL, 오늘 아침에 제가 문성무한테 CCL이 어디 쓰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CCL은 전자기기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인쇄 회로 기판 PCB의 핵심 기초 소재로 AI 가속기 수요 급증으로 24년 사상 첫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박 회장은 앞서서 지난 2일 두산 밥캣 인천 사업장을 찾아서 또 전동 수소 장비 및 지게차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에 임직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두산 오비베어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두산 밥캣 또 인수하고 두산 중공업,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대우가 하던 비즈니스도 많이 M&A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의 전체적인 큰 위상이나 색깔, 이런 거 완전히 바뀌었죠. 묵직한 회사, 야구도 아주 뚝심 있게 잘합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서는 뒤처지는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쫓아와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앞설 수 있습니다. 자, 팀 아처 램 리서치 회장 겸 이 CEO가 강조한 키워드는 단연 속도입니다. 속도, velo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화의 유통 속도 이래 할 때도 이 V를 많이 쓰는데 velocity. 자, 램 리서치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인 식각과 증착국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장비 기업이고요. 식각, 증착. 지난해 매출은 회사 역대 최고치인 206억 달러, 한 30조 했고요. 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아체 회장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기업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들이라며, 속도의 중요성은 혁신부터 생산력 증대와 공급망 개발까지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고 강조했고요. 램 리서치의 경우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급망을 동시에 가동하며 운영 속도와 Operational Velocity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램 리서치의 이 속도전을 뒷받침할 최적의 전초기지 중 하나인데 램 리서치가 22년 경기도 용인의 최첨단 연구개발 시설인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 KTC를 만들었는데 최근 새롭게 벨러시티 랩을 열었고요. 신소재와 공정 솔루션을 탐색하는 이 시설을 미국에 만든 거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아처 회장은 KTC가 5년 내 양산에 들어갈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벨러시티 랩은 5에서 10년 후에 양산될 획기적인 신기술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벨러시티 랩의 핵심 역할은 이 패스 파인딩, 기술 탐색 과정인데 반도체 장비가 양산 라인에 배치되기 전에 이곳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소재나 화학물질 솔루션 등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함께 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아처 회장은 한국의 강점으로 오랜 제조 역사를 가진 우수한 기업들, 높은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뛰어난 인재, 그리고 탄탄한 공급망을 꼽았습니다. AI 반도체 급품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수요는 강력한데 공급이 이를 못 따라가는 구조가 뚜렷하다는 분석이고 아처 회장은 AI 수요는 앞으로 수년 동안 매우 강력할 텐데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죠?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이 아주 탄탄합니다. 자, 코스피 사상 첫 5,500선 돌파. 고배당주는 더 신난다. 요즘 코스피는 그냥 뭐 스치면 상한가고 못 올라도 맨날 플러스가 나오고 그죠? 이러다가 6천 금방 가겠는데요. 코스피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 문턱도 넘었고요. 반도체 투톱이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 과속하는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 몸값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3.13% 올랐고요. 주역은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전자는 6.44% 뛴 178만 8,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장중 177만 9,600원까지 오르면서 18만 전자를 넘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18만 원 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종가 3.26 오르면서 88만 8천원으로 끝났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포함한 반도체 주가가 급등을 했고 한국 시장에도 열기가 옮겨 붙었고요. 5,500까지 질주하는 한국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수익률에서 선두인데 그런데 이러한 코스피의 성과를 추월한 주자가 있는데 바로 배당주입니다. 배당 수익률 지금 상위 50 종목으로 구성된 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5,159.5에 마감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25.3% 상승을 해서 코스피 상승률 19.4를 넘어섰고요. 같은 기간 배당 성장성이 높은 50 종목을 담은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는 29.8%나 올라가지고요. 와, 코스피 배당 성장이 오히려 더 올랐네요. 그리고 FM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배당주 ETF 운용 자산은 7조 6천억 원으로 최근 한 달 동안 1조 4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1월 하루 동안 개인 ETF 순매수 상위 종목 20개 중 8개가 배당 관련 상품이었습니다. 지금 이 표가 나온다 그죠? 코스피 고배당 50이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자, 배당주 인기는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상품을 쏙쏙 내놓고 있는데 올 1월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된 ETF 10개 중 4개가 고배당 관련 상품이고요. 정부의 한국 증시 끌어올리기, 이 밸류업 정책 효과에 더해서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어주 성격으로 배당주 인기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올 1월부터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해서 투자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길 연구원은 제도 도입 자체가 배당 확대 기대를 환기했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관심이 대상 기업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올 2월에서 3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배당주 인기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데 자사주 소각분이 배당 재원으로 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약간 좀 그 의미를 좀 잘못 저거 하신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분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거는 자사주를 매각을 했을 때 자사주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들어온 걸로 배당으로 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말은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100만 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20만 주를 샀어요. 회사가 20만 주를 들고 있는데 그 20만 주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가 아니라 이제 80만 주가 되고 그러면 기존에 20만 주 들고 있던 사람은 100만 주에 20만 주니까 20%를 들고 있었는데 20만 주를 회사에서 소각해 버리셨으니까 이제는 80만 주 중에 20만 주를 들고 있게 되니까 전체 지분율이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 정책이 되는 이유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분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좀 잘못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통상 주주총회에서 배당 규모와 수익률이 정해지는 2, 3월에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해는 배당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S&P 500과 나스닥 등 지수 추종 투자의 대안으로 고배당주가 오르고 있고요. 주요 지수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피로감에 더해서 AI 수익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서이고요. 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배당주는 원화 약세로 인한 위험까지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은 빅테크 기업은 번 돈만큼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7대 기술주인 M7 중에서 승자만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스닥 좀비 동전주 속아낸다. 올 상패 종목 50에서 220개로 늘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이 부실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손질합니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종목이 기존에 한 50개 안팎에서 최대 220개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요. 우선 금융당국은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지난 1월 상장 폐지 기준을 40억에서 150억 원으로 높인 데 이어서 오는 7월에는 200억, 내년 1월에는 300억 원까지 추가로 올리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총 기준을 같은 기간 각각 300억에서
5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당초 내년과 2028년 초에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고 하고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퇴출 요건도 새롭게 도입하는데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내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 상장 폐지해버리네요. 액면 병합으로 주가를 올려서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퇴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액면가가 500원인데 주가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 그렇게 되면 4배를 곱해야 되니까 300원이 1,200원이 되겠죠. 주식 4개가 하나가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상장 폐지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액면가보다는 주가가 밑이니까.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워서 폐지를 피하는 꼼수도 차단하게 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재무 건전성과 공시 의무에 대한 기준도 한층 강화되는데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에만 상장 폐지 요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으로 적용이 되군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혁 방안에 따라서 올해 중에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 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 내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시총의 동전주, 자본 잠시, 공시 위반 등 강화된 각종 요건을 엄격하게 반영하며 코스닥에서 퇴출될 종목 수는 최대 220여 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1353개사에 달하지만 퇴출당한 기업은 겨우 415개사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코스닥 시총은 8.6배로 급증을 했지만 지수는 겨우 1.6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런 좀비, 동전주 이런 걸 싹 이렇게 한번 솎아내면 시장 자체가 그 코스닥 하면 잘못하면 상폐당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불신이 사라지면서 코스닥 자체의 전체 멀티플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오메 신박은 목요일날 미국 보스턴에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설 연휴,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